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멘토 이정렬입니다. 자, 최근에 경제 상황과 더불어 가지고 다양한 업종군들의 멘토분들을 만나 뵙고 관련 이슈들을 쉽고 유익하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장들 같은 경우는 물가 그리고 금리를 넘어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이런 쉽지 않는 환경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리스크 환경 속에서 좀 노출되어 있는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 사실 이제는 그만큼 피로감들이 좀 누적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지 않은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을 떠나는 게 좀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발벗고 빠르게 이런 트렌드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렇게 기획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105포인트에서 106포인트 내외로 좀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8에서 5%가량까지 상승을 좀 하기도 했죠. 4.8%에서 5% 내에서 레인지 장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증시에서는 강달러 그리고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좀처럼 좀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러와 금리 상승을 유발했던 것은 미국의 경기가 호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준의 긴축 지속, 이런 논리가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려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11월 1일 FOMC가 좀 대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서,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매크로적인 불안들을 떨쳐낼 수는 없는 그런 환경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이제 11월 1일까지 FOMC를 좀 기다리는 포지션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0년물 만기 국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이게 한 2007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5%를 터치를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국채 금리가 한 5%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좀 유발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동반되고 있고, 이게 또 연쇄적으로 그렇다면 금리가 또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달러 강세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그럼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서 시장의 부담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대 진입을 앞둔 상황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4.4%대로 안정이 좀 될 것인지, 4%대가 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도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달러를 먼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달러 인덱스가 105포인트에서 106포인트 등락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금리가 한 5%대를 달성을 했는데 달러 인덱스는 최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는 16년 만에 최고치인데 달러는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약간 이런 괴리감, 서로가 이런 믿지 못하는 그런 뭔가가,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뭔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정책이 너무 이제 긴축적으로 느껴지고는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아직까지 추가 인상 여지는 좀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강연에서 프리미엄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도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단기금리를 바라보는 시장이 일단은 합리적으로 장기채를 보유하는 데 따른 보상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거라는 내용이거든요. 프리미엄 차원에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채권으로 좀 이동을 되면서 시장이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좀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수급들로 인해서 장기채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을 것이다. 즉 수급 요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주식보다 채권 쪽에 매력도가 좀 높아 보이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자, 이런 주식의 보상에 대한 그런 비율보다는 금리가 주는 형태의 상품도의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좀 스위칭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던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펀더멘탈, 달러도 지금 채권 금리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수급에 의한 요인들이라고 하면은 펀더멘탈에서 살짝 벗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이제 오버슈팅이라든가 수급이 좀 개선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 좀 언제까지냐, 그거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1일 FOMC의 금리가 좀 결정이 되면서 시장의 방향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FOMC의 금리가 좀 어떻게 결정이 될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FOMC 금리를 추정을 하는 패드와치 상에서는 일단 이번 11월 1일 금리가 동결로 거의 9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5%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FOMC가 50bp 50바벨포인트를 상승시킬 수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FOMC 입장에서 패드 입장에서도 굳이 금리를 인상시킬 필요성은 좀 낮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것들은 11월 1일에 결정이 된다는 거, 일단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좀 인상을 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경제 경착륙을 좀 초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 코스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면 10월 25일 전일 기준에서는 PBR이 한 0.82배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코스피가 2200포인트를 하회할 정도로 극심한 가격 조정을 받았던 2022년 9월 말 그리고 10월 중순, 그때 당시의 레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시에는 0.78에서 0.84배 정도 가량으로 좀 움직이긴 했는데 지금은 82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 대내외적인 그런 이슈로 인한 펀더멘탈에 벗어난 움직임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다소 참고를 좀 해보시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좀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말씀들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우리 관련 업종들을 밀접하게 이제 분석하고 현장에 계시는 우리 관련 멘토분들 모셔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선 2차전지 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중희 멘토님, 2차전지 업황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과 관련 기업을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멘토 한중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테마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하락 이유와 현재 시장 분위기 관련해서 제가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풀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수론 자체가 좋지 못하고 리스크에 따른 부담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이제 극도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장을 견인하던 2차전지 테마의 주가 하락은 안 그래도 좋지 못했던 이 투자 심리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최근까지 2차전지 하방 압력이 가해진 이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자면은 리튬 가격 하락과 그리고 판가 하락,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수요 부진 등이 원인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리튬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 중국발 공급 과잉 이슈로 리튬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들 알고 계실 텐데,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자 이 추가적인 리튬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해서 대부분의 이 국내 기업들이 많은 양의 리튬을 이제 확보를 해둔 상황에서 리튬 가격이 재차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의 가격 괴리율로 인한 실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 양극재 관련주들은 안 그래도 이 고평가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시점에서 추가적인 이 타격을 피할 수가 없었고, 2차전지 테마와 이 시장을 견인하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N, 포스코 퓨처엠 등 이 주도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2차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투자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코프로는 고가 대비 현재 약 50%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고가 대비 약 60%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아졌고, 이 에코프로의 3분기 실적 쇼크와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던 이 포스코퓨처엠의 영업이익 이 컨센서스 하회로 인해서 추가적인 급락, 그에 따른 투매 물량이 겹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2차전지 테마의 투자 심리는 극도로 현재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전기차 장비주들의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장비주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메이저 배터리 기업들의 이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서 대량의 수주의 수혜를 받는 장비주들이 하나둘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죠.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원인과 동일하다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장비주 사이클이 돌아와야지 이제 정상인데, 2차 전지의 상승을 견인하던 주도주들의 수급 부재와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이 양극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테마 전체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공급 계약 이슈가 있어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를 한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리튬 얘기로 좀 돌아와서, 이 리튬 가격의 현재 전망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생산 원가 기준에 근접한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2025년부터는 다시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이 리튬 부족으로 이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또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 관련주들은 일정 기간 조정 구간을 거친 후에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면서 바닥을 형성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 부진과 이제 전기차 가격 하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 고금리 장기화와 그리고 내년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 신차 구매 욕구는 당연하게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전기차 수요 급감에 이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 산업이 단기간 급성장을 하면서 미래 예상치까지 이제 땡겨서 주가를 끌어올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이 판매 대수 이하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이 그 영향을 당연하게도 이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가 트림의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이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의 가격을 줄일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이 중국의 LFP 배터리의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성능은 좋지만 가격 경쟁력이 좋지 못한 우리 국내 배터리, 3원계 배터리는 시장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 LFP 배터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GM과 테슬라의 기존 생산 목표가가 낮아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좀 보수적인 전기차 생산 계획에 따라서 이 물량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GM의 경우 2년간 4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폐기한 상황이고요. 현재 GM과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 이 국내 기업에는 다소 좋지 못한 소식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중저가 전기차 시장을 얼마나 공략을 빠르게 진행을 하느냐가 투자 관건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슈가 바로 흑연 이슈인데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오는 12월 1일부터 흑연을 수출 통제에 적용하기로 했죠. 여러분들도 다 접하셨을 텐데, 한국은 현재 천연 흑연과 그리고 인조 흑연 수입의 약 80~90%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질이 생긴다면 당연하게도 배터리 생산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현재 천연 흑연을 제조하는 이 포스코퓨처엠의 이 구상 흑연 수입처는
역시 중국입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 유일한 이 흑연계 음극재 제조사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중국 외에서 수입할 경우에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2월 1일까지 이 구상흑연 재고를 쌓아놓고 이 중국보다 높은 구상흑연 제조 비용을 좀 감당을 하면서 이 구상흑연 조달처를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수출 통제가 된 이슈가 이 군수 용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수 용도가 아니라고 이 관주가 되면서 이 수출 통제 품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면, 즉 2차 전지용 음극할 물질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에 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기차랑 현재 2차 전지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는 오히려 이게 엄청나게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입장에서도 이런 수출 통제는 좀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관점 또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 가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호주의 이 시리사로부터 천연흑연을 공급받기로 했지만 25년이 좀 넘어서야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캐나다 광업회사인 넥스트 소스와 이 몰로 흑연 광산 공동 투자로 인해서 이 MOU를 맺은 상황이고요. 또 탄자니아 이 다르에스살람에서 호주 블랙록 마이닝과 이 회사 증자를 좀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마엔지 고아산의 천연흑연 구매 권한 물량을 연간 약 6만 톤까지 늘리는 것으로 협의한 이 MOU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이 두 건으로 이 MOU를 통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마다가스카르와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향후 연간 9만 톤 이상의 인산 흑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흑연을 좀 대체하는 그런 대체 상품으로 실리콘 음극재라든가 아니면 이 폐배터리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폐배터리에서 이 흑연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현재 트루인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트루인은 이 실리콘 음극재 양산 설비 구축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완공된 양산 공장에서 현재 폐배터리 흑연 재활용 사업 또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생산 설비가 완비가 되면은 내년 3월에 이제 시험 가동에 들어가게 되고, 산업 생산을 위한 제반 환경은 내년 4월까지 이제 완료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2차 전지 이슈는 여기까지이고요. 추가적인 후속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제가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멘토 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특히나 이제 원재료를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의존도가 높은 그런 산업이고, 최근에는 또 이제 코스닥의 전 세계의 좀 압도적인 수익률을 2차 전지 덕분에 좀 기록을 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2차 전지가 뭐 쌍포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인데, 조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내외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종목들, 이슈들과 함께 트루윈이라는 기업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로봇 업종의 산업을 계속 분석하고 말씀을 드릴 박태웅 멘토님 모셔보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웅 멘토님. 네. 로봇 산업의 특징 이슈와 업황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계 로봇 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금일 9시 40분 기준에 코스피는 1.85% 하락, 코스닥은 2.7% 하락하는 가운데 기계 업종은 2.7%, 로봇 테마는 6.37%, AI 테마는 7.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업종에서 큰 폭 하락한 퍼스텍 6.2%, AI 테마와 로봇 테마는 이렌시스 13% 하락을 하였습니다. 로봇 기계 업종 중에 금일 오전에 제일 핫한 종목은 한주라이트 메탈인데요. 한주라이트 메탈이 왜 핫했냐면 자동차 차세대 전기차 전용 EM 플랫폼에 사용될 경량화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계약 규모는 약 4천억 억으로 2025년 양산 적용을 시작해서 2033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현 시점 25%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주 라이트메탈은 전기차 부품 및 자동차 부품 테마로 엮여 있으면서 배터리 케이스, 모터 하우징 등의 전기차 부품 생산, 차량 경량화 기술력 보유 및 친환경차 경량화 부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전망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보자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승용차 및 경차 판매량 중 신차 판매량의 81%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전기차와 관련된 파생 업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제일 필요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들을 주목해 봐야 할 텐데요. 관련된 종목들로는 휴맥스홀딩스, 에스트래픽 디스플레이텍, 알티캐스트, 와이트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금일 실적 발표로는 이제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 SDS, 삼성전기, 현대글로벌들이 있으니까 금일 시장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산업이 전반적으로는 업황 자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기적이나 이제 중기적으로 보아도 지금 당장의 로봇 테마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IoT, 등등 이제 로봇 관련된 산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로봇 테마들이 단기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매력적인 타점을 잡는다면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성들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당장의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들을 제시를 해주셨던 거는 재무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상승세, OPM 정도로 봐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진 않으나,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더 시장이 커져가고, 자율주행차 등등 점점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 이제 장비 업체들만 보더라도요, 지금 2차 전지 장비 수주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쏟아지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무가 매우 크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로봇 산업은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좀 움직이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 좀 반영되는 그런 시기에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면서 적절하게 타점을 잡는 거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멘토님 모셔보고 얘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업종 준비를 해주신 황대근 멘토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방산업종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방산주들 역시 전체적인 하락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휴니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휴니드는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수급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의 매집이 돋보이는 상황이고, 자, 지난 2023 이 방위산업 전시회인 이 아덱스에서 이 노드딕 윙과 이 무인기 제작 및 이 기술 협력을 위한 MOA를 체결한 이후에 이 주가의 모멘텀을 받아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개별주가 시장을 이기기가 참 힘든데, 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자, 지난 거래일에 크게 올랐던 이 빅텍은 현재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일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전일 이 빅텍이 8% 이상 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방산주의 모멘텀을 이끌었는데, 자, 하나시스템과의 이 85억 1000만원 규모의 이 소형 무장헬기 레이더 경보 이 수신기 2차 양산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실적 개선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고, 자, 이는 이 최근 매출액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규모가 큰 계약이다라고 현재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빅텍은 지난 6월에도 이 하나시스템과 51억 원 규모의 이 차세대 군용 무전기인 TMMR 후속 양산의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빅텍이 과연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전자전 시스템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는 방산업체이고, 또 주요 거래처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에 이 하나시스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도 전일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자, 중소형주의 상승은 더 크게 모멘텀을 받았는데, 자, 빅텍과 휴니드, 또 제노코,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 모두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전일에 이 모멘텀에는 어떠한 요인이 더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사우디와의 이 교류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지난 23일에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을 했는데, 자, 이때 이 한국과 사우디의 이 국방 방산의 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고, 자, 때문에 이 사우디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한 이 무기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또 유도무기, 장갑차, 그리고 전투기 등의 분야에 특히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이 중동발 이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자, 이 때문에 국내 방산 업체의 이 주력 무기 체계인 레드백과 또 FA50, K2 그리고 K9 또 천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레드백은 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FA50과 K2는 이집트에, K9은 인도와 루마니아에, 또 천궁은 사우디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이 한국이 이 방산 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한국의 이 방산 수출 성장률을 보게 될 때는 이 지난해 약 177%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는 이 세계 방산국 탑1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성장률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크게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 공급 속도의 빠른 납기와 또 가격의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에 더해서 이 한국의 계절적인 특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계절의 이 기후적인 조건 역시 이 무기에 대한 이 신뢰성을 높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점 언급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 국내 대형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국내 대형 방산 5사를 크게 꼽을 수 있는데, 자, 한국항공우주, 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또 현대 로템의 올해 3분기 합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5조 원의 수치를 보여주고, 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62% 성장한 이 3,01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는 이 폴란드와의 매출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 그로 인해서 이 방산주의 실적 개선은 이 4분기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이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리스크 측면도 항상 투자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하는데, 자, 주요 수출국인 이 폴란드의 정권이 현재 이 보수당에서 진보당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 보수당은 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진보당은 그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서 오늘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난해 이 폴란드와의 맺은 이 무기 계약이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무기 수출 계약은 약 17조 원으로, 자, 이는 이 한국 방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까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현재 이 세계 정세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자,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는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까지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국가들은 국방비에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실제로 이 군사비의 지출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이 수혜국으로서 2022년에 한국의 방산 수출이 굉장히 높게 성장을 하였고, 자, 이 요인에는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이러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 방위산업 역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할 이 수출 유망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가격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 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방위산업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방산 기업들 좀 주가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 전일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이유가 전일 방산주 모두가 좀 크게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전일 미국 증시에 의해서 현재 오전장에서는 이 방산주가 전일 상승한 모멘텀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산업 측면에서 이 방산업 자체가 어떠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려면 이 산업 측면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방위산업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네. 일단은 방위산업 자체가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이 좀 이루어지고 실적으로 반영되고 그런 것들도 함께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 업체들의 주가가 좀 받쳐주면서 시장 지수 하방을 좀 견인해 주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주가라는 것 자체가 다 하락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잘 버티고 있는 기업들 중 그 중에서 방위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도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황대근 멘토님 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멘토님 모셔보고 얘기 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쪽 담당하고 계시는 김동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자, 철강은 최근에 또 중국의 부양책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어제 날짜로 이제 중국이 인프라 부분에 1조 규모의 그런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생기면서 철근이라든지 그리고 열연 그리고 포판의 가격이 조금 이렇게 톤당 30위안 정도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여기엔 지금 이런 고금리 상황에 전방 산업이 과연 이런 가격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부양책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양책이 효과를 거두고 경기를 좀 부흥시키면서 소비로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철강사들이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선행 지표들을 눈에 띄는 개선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그런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조금 단기적인 게 아니라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장기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철강 기업들의 실적으로 좀 반영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또 자세하게 준비되어 있는 소식들이 좀 있잖아요. 예, 지금 제가 우선 현 상황에 이제 철강업과 비철금속을 영위하는 어떤 한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 보니 이러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철강 업종의 전반을 좀 짚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이 2년 전 이제 헝다그룹 이슈부터 최근에 BV이한 이슈까지 부동산이 이제 파산 위기에 놓이기까지 이제 과거의 급격한 성장성이 무색한 다소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작년 말에 이제 상저하고의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철강 가격이 잠시 릴레이하기도 했었지만 수요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공급 과잉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하고 다양한 부양책들을 펼치고는 있지만 각종 선행 지표들은 여전히 시장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같은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는 중국 정부에 달려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로 중국은 더 이상 퇴로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반드시 살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은 꽤나 오랜 기간 철강의 전 세계 수요 측면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인데요. 건설업종은 아시다시피 타업종 대비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좀 많이 끌어다 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간 약 8%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길게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 부동산이 성장함과 동시에 이제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정말 눈두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초 기준 31개 성이나 자치구에서 벌써 17곳이 부채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간 이어져 온 이런 유동성의 맥이 끊어지다 보니 상위 부동산 업체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죠. 자, 만약 이런 재무 리스크로 인해 상위 부동산 기업이 몇 개라도 더 터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요? 아주 당연하게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자본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으니 글로벌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겠죠. 자, 결국 이걸 막을 키는 제 생각엔 정말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위안화를 찍어내 미국처럼 돈으로 틀어 막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역시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약 78차례나 이어져 왔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중국 정부의 수요가 살아날 때까지 더욱더 자극적인 부양책을 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은 정부의 주도하에 감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현재 철강 제품의 주된 가격 하락 요인은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과잉 공급에 있습니다. 자, 결국 그 수요에 맞추어 적절히 공급을 하게 된다면 쌓인 재고를 덤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도모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전 후방 산업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아직은 철강주와 비철금속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기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우선 선행지표의 개선이 눈으로 확인이 된다거나 중국 정부의 더욱 자극적인 부양책이 수요를 확실하게 견인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설 때가 철강주에 관심을 가져볼 적절한 시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로 돈을 찍어내서 이 구멍이 뚫린 것을 막겠다. 참 이제 사실 자본주의가 선택할 법한 방법인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니까 가능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PF라든가 건설업황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중국이 어떤 정책으로 해서 경제를 컨트롤할지 이슈가 추이가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이슈, 그리고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방산, 철강까지 다양한 업종들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개인적인 견해들이 들어간 것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